반도체 찐이시죠. 현대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오늘 나오셨는데요. 현대차증권. 네, 현대차증권에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대요. 아,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아, 네. 이제 각도기님, 각도기 마을에서 많이 방문하시고 인포맥스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 맛집 TV라고 해요. 여기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께서 자주 출연하시나 봐요. 그래서 회사 유튜브 이름이 투자 맛집 TV예요? 저희 투자 맛집이고요. TV. 저희 하여튼 조널에서 많이 나와서 뭐 다양한 컨텐츠 전달하고 있고 저희는 또 가끔씩 라이브 방송도 하고요. 물론 뭐 내년부터는 좀 더 라이브 비중을 높이겠지만 어쨌든 변곡점일 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개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투자 맛집 TV와 함께 등장하신 노근창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2022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 댓글창이 일부 시작부터 노근창 센터장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2022년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해서 하우스 뷰를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한국이 어쨌든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첫 번째 그림 1에서 저희가 보듯이 어쨌든 간에 7월부터 한국이 좀 안 좋았거든요. 결국은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물론 각각 디테일하게 보면 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공급망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또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우리 기대치를 어긋나게 나온 회사들도 없어요. 삼성전자도 사실 3분기, 4분기는 다 기장 기대치보다 좋았지만 어쨌든 느낌상 안 좋을 거야. 근데 그런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주가로는 언더퍼폼을 한 거고요. 그래서 2022년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저희가 체크해 보면 바로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과 같이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면 또 불확실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그런 러닝 커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올해보다는 좀 완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조금은 디커플링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저희 하우스 뷰는 어쨌든 뭐 PE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내년도에 12개월 포워드로 한 11배 정도 제시해서 한 3,500포인트 정도 저희는 상단으로 보고 있고 아마도 내년 2분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장 2분기에 많은 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디램으로 본다면 가격 낙폭이 축소되는 시점이고 자동차 반도체로 본다면 어쨌든 간에 좀 공급난이 좀 해소되는 징후가 보이는 시점인데 어쨌든 내년 2분기에 좀 저희는 지수를 좀 상단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뭐 내년에 이제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두 가지 싸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공급망 이슈랑 그다음에 긴축가의 싸움인 것 같고. 근데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년에 극단적으로 이제 원달러를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원화가 엄청나게 급락할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좋을 거야. 제가 봐도 환율도 사실은 올해 연초만 보더라도 대부분 다 달러 약세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의미 있는 달러 강세가 됐고 또 내년도를 볼 때는 또 내년부터는 또 그래도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야.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또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유로하고 달러를 보면 유로 지역은 금리를 안 올리고 미국은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있겠지만 이제 원화가 이제 어느 정도 디커플링 하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한국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각각의 그런 공급망 이슈 때문에 올해 못 이룬 실적이 있거든요. 그게 된다면 뭐 극단적인 달러 약세는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은 또 달러가 또 원화가 너무 약세면 또 수급적으로 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내년은 뭐 심플하게 제가 답을 드린 게 맞으니까 어쨌든 공급망 이슈가 해소되는 한국 코스피에 일시적인 디커플링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유망업종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단시약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죠. 바이오 업종이 2020년은. 근데 올해는 되게 안 좋았던 게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많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2021년에 매출액이 다 줄었어요. 매출액 넣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 기업한테 실적을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요구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이제 임상을 하고 1상, 2상, 3상을 하고 그다음에 라이센싱 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올해보다는 좀 유연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내년 유망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업종을 얘기하면 투자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바이오는 뭐 올해 내내 지금 언더퍼폼했고 자동차도 뭐 좋다고 하는 분도 많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공급망 이슈에서 제일 피해를 본 업종이고 그리고 저기 반도체는 뭐 더 잘하실 거고. 근데 아주 심플하게 보면 반도체는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가 참아. 네. 그러면서 좀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난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게 1차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올해 뭐 많은 시장의 이제 참여자들이 리오프닝이 좋을 거야. 근데 뭐 일시적으로 좋았지만 결국 원위치 됐거든요. 똑같이 관점에서 보면 내년에 일단 최소한 이 세 업종은 기본적인 원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지더라도 상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원위치 되는 정도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를 내년 상반기에 긍정적으로 보신다. 다른 건 몰라도요. 현대차증권이니까 자동차 전망은 정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좀 있네요. 딴 회사보다도 자동차에 관해서는 현대차증권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면 엄청 어떨까? 안 그래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또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근데 사실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정말 언제 완화되느냐. 저희는 뭐 모른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계산법도 있습니다. 분명히 생산 캐파에서 나오는 이제 칩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웨이퍼당 나오는 칩아웃이 있고 8인치에서 만들던 거를 12인치에서 만드니까. 근데 해소가 돼야 되는데도 또 나머지 좀 중요하지 않은 공정에서 바틀렉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긴 한데 시간이 갈수록 해소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도 어쨌거나 뭐 제일 큰 포인트는 지금 공급망 차질로 인한 생산 차질은 2분기 정도에는 개선되는 흐름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반도체랑 자동차를 좀 좋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가장 큰 하도는 결국은 이제 공급망 이슈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또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이 결국 이제 긴축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있지만 공급망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랑 그다음에 유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원자재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자동차만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중고차 가격이 비쌀 수는 없지만 가격 상승률은 역대급이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제쯤 이제 공급망 해소되느냐는데 이건 사실 CEO들의 얘기고 저는 자동차 반도체 업종도 좀 안타까운 게 제대로 분석하는 통계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포스 디내믹 체인지 IHS 이런 데가 아니라 IHS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제일 저희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미국의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자동차 반도체 집계에서는 그나마 좀 정확해요. 정확하다는 건 과거 집계에 있어서 미래의 프로젝션 아닌데요. 어쨌든 자동차 반도체는 그렇게 정교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적다. 그 말은 고민해봤자 ROE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해질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요거는 꼭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공급망 해소 시점의 서베이를 보면 내년 하반기라는데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ITN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엄청나게 디테일한 숫자에 밤을 새우는데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그런 수치들이 조금 정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좀 해소된다고 보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관계가 좋으면 빨리 해소되는 것 같아요. 관계가 나쁘면 미국하고 중국?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회사, 르네사스랑 그러니까 르네사스랑 도요다의 관계 아니면 우리 ST 마이크로랑 그다음에 NXP랑 예를 들어서 우리 다임러의 관계, BMW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관계 그 정도로 좀 관계가 좋으면 빨리 해소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은 주목고기이긴 하지만 너무나 저는 상식적인 얘기 심플하게 이제 그래서 부족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15% 나고요. 큰 건 아니죠. 근데 르네사스는 마이너스 5%가 지금 25%가 나요. 그다음에 NXP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가 한 7, 8% 나다가 지금 25% 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투자할수록 자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에서 본다면 자동차 반도체는 결국 투자를 많이 한다. 왜냐하면 이게 IT랑 또 많이 연단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피니언은 오스트리아에
인피니언은 다 독일 기업이지만 오스트리아 빌라라는 지역에 공장을 지었는데 보통 이제 8인치 공장과 12인치 공장은 8인치에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2.25배 많아요. 네, 8인치 웨이프랑 10인치 웨이프를 단순 계산하면 2배 많은 게 아니라 2.25배 많거든요. 근데 12인치로 공장을 많이 짓는다는 거죠. 이번에 자동차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년 이상 뭐 투자하고 램프업 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가동으로 보면 올 9월, 10월부터 가동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러닝 커브를 감안하더라도 내년 10월까지도 안 되면 그 공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 걔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그런 차원에서 그건 아니라고 본다면 내년 하반기는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분명히 좀 변화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든 IT든 사실 뉴스 보면 모든 기업들이 투자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동되고 레거시일수록 가동되는 속도가 시간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시차를 보면 올 4월부터 올 9월까지 신규로 가동된 공장들을 계산해 보니까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좀 해소되겠다는 게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얘들만 하면 안 되고 패키징 회사도 해야 되는 패키징 회사도 다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래는 계획 자체가 한 8,700만 대가 계획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한 8,000만 대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700만 대 이상이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에는 완화될 거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동차한테 할당된 거를 또 IT에서 많이 포기를 했거든요. 만들 수도 있는데 자동차가 급하니까. 근데 결국 그걸 같이 채우려고 투자를 저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산업이 있지만 어쨌든 올해 좀 눌림목을 받았던 업종이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고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에서 제일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 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 저도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고 있지만 PER, PBR로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PB라는 거는 하단을 잡을 때는 의미 있는 거고 상단은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이 맨날 멈춰 있고 과거만 지향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기업은 망하겠죠, 당연히. 항상 성장하려고 노력할 거고 새로운 DNA를 찾을 거고 그래서 이제 상위 뜨거운 업종이 어떤 식으로 EPS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이제 미래 성장동에 참여가 중요한데 어쨌든 보면 되게 저희가 봤을 때도 이제 많이 이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많이 올해는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고점 대비로는 뭐 25%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 인터넷, 뭐 자동차, 바이오 이런 쪽은 특히 인터넷은 뭐 규제 이슈가 있었고 2차 전지는 좀 다른 이슈들이 있었죠. 물적 분할이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에 최소한 상위 기업들이 주가가 올해보다는 좋아진다면 저는 최소한 코스피가 내년에 하반 경직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단은 사실 뭐 다양한 변수들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년은 어쨌든 확인되면 또 주가가 안 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확인의 가시성이 보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3,500 제시하는 거고 금리는 뭐 대부분 비슷하게 이미 답을 다 줬기 때문에 연준에서 뭐 내년에 미국은 기준금리는 한 1%, 그다음에 한국은 뭐 이미 올렸고 내년 연말에 한 2번 더 올려가지고 1.5%일 거고 그래도 위험 자산을 포기할 만한 금리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환율은 사실은 너무 한국은 그냥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가 전체 인덱스의 한 58%니까 유로는 긴축을 안 하는데 미국이 긴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만 일방적으로 강세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중간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1,200원을 넘어가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일시적일 것 같고 그렇지만 1,150원 이하로 또 안정화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율도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서요. 그 P가 높을 때랑 낮을 때랑 보면 이게 이제 이익 레벨이 높아져서 P 그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구간도 우리가 좀 본 거잖아요. 지금 최근 이 동그라미 해주신 거기 구간이
주가도 주가지만 네. 이익 레벨도 또 전년 대비 좋았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22년도도 결국에는 또 이 PE도 중요하지만 이익 레벨도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이들 업종을 포함해서 예. 코스피의 이익 레벨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올해를 한 180조 보고 있고요. 예. 네. 내년에는 한 10%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증가로 보고 계세요? 예. 근데 뭐 가미그로 보는 분도 많고 뭐 네. 제가 주력으로 담당하는 반도체도 가미그로 보는 분이 많아요. 그쵸. 사실은. 근데 사실은 뭐 너무나 3개월 단위로 해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거론됐던 트렌드 포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디램 시장이에요. 이익도 아닙니다. 디램 시장을 8월 말까지 870억 불 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초에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만에 910억 불로 바꿔요. 네. 이유는 왜냐하면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로의 매출액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것보다. 네. 3분기 매출액이 생각보다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그게 매출액이에요. 하물며 이익은 정말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큰 시장인 건 분명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결국은 이제 실적의 디렉션에 대해서는 늘 고민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강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절대적 밸류에이션으로 지표를 그려버리면 항상 어떻게 보면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 아직은 변동성이 큰 어떻게 보면 커머더티 비중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반도체 커머더티인 거죠.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산업들도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비싸게 팔면 쟤 뭐야? 그래서 안 팔릴 수 있어요. 비싸게 받는 순간에 유닛을 준다는 거죠, 한국은. 아직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 변동성에 너무 밸류에이션에 초점을 주면 누가 보면 버블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방향성에 초점을 두면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스스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패밀리스 기업은 PBR이 26배, 7배예요. 네. 공장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공장에 있는 TSMC는 왜 7배지? 삼성전자는 PBR이 2배도 안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머 오브 파트라는 어떻게 보면 또 디비전별로 하는데 결국 이제 그거를 정말 정교하게 서머 파트를 해서 답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은. 네. 항상 후행했고 주가 올랐을 때 그걸 정당하는 거고 주가 빠졌을 때는 PBR로 또 얘기를 해요. 네. 전통적인 PBR로 얘기하고 주가 오를 때는 서머 파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도에 전망을 하는 자리긴 하지만 저는 하우스뷰를 얘기하고 저희 많은 우리 훌륭한 애널들이랑 소통을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너무 빠져 있지는 말자.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발행 시장은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마켓컬리든 쿠팡이든 네. 많은 기업들이든 제정신이 야놀자든 네. 그들은 네. 그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에요. 근데 사실 셀사이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요즘 발행시장 많이 가거든요. VC로 가고.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너무 우리 셀사이드도 조금은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데 세상은 결국 지나가 보니까 그게 싼 주식이었어요. 예. 그 순간에 네. 고통스러운 거고 그렇죠. 못 샀으니까 버블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물론 너무 급하게 갈 때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런 걸 구분하는 것도 시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 ROE, PBR 그다음에 P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내년도에 상단을 얘기하는 거 약간은 그냥 감에 돌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건 저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 평균 대비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시가총액 탑5가 반도체든 바이오든 인터넷이든 2차 전지든 네. 자동차든 과거보다는 에셋이 가벼워졌거든요. 네.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자산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변화도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이제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평가하려는 그 시각도 약간은 좀 우리가 네. 너무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 좀 들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저희 애널리스트랑 저는 많이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중후장대 설비 증설이 필요한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크리컬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앞선 일부 코너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운임 받는 거기에 선사들이 네. 실적을 그렇게 많이 내매도 불구하고 주가를 좀 그쵸. 떨어뜨리고 있는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한국 시장도 그런 대접을 많이 받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만큼 그렇게 무겁지 않다 산업 전체
그 상황을 봤을 때 많이 가벼워졌는데 그 부분 너무 평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반도체에서는 그게 더 심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시는 삼성의 담임분들 맨날 나가서 스타트업 가요 지금은. 그분들을 뭐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밸류에이션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 또 무조건 절대선이라고 말하는 측면도 좀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밸류를 받으면서 또 세상을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내공은 되게 강한 기업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확장할 수 있도록 컬처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게 이미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저희 그룹도 이제 사보 입고 다니고 예를 들면 직급 없애버리고 삼성도 뭐 부사장 전무 합쳐버리고 물론 그거 하나로 다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탄탄한 내공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코스피 상단에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뭐 IT 기업에 있는 분들 중에 바이오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맨날 그만두면 바이오로 가요. 물론 IR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마디로 승리의 DNA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삼성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많은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에 있다가 삼성경기 갔다가 다시 이번에 또 삼성전자 CEO로 가신 분도 계시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좀 더 좋은 조직을 만들고 성장을 만드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행자산 가지고 세상을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중요한 동력으로 또 아예 옷을 바꿔버리잖아요. 자동차만 보더라도 엔진 없애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모터로 다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느냐를 보면 되게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는 이제 우리 과거에 특히 PBR 가지고 PBR 한 배 깨지면 뭐 사라 이거 저도 그건 동의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단으로서 의미는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정말 어느 순간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은 우리나라 어쨌든 지수를 평가할 때 너무 이제 과거 몇 년 이런 거 저도 오늘 자료에는 넣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지수 3,000을 넘을 때도 아마 아무도 그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뭐 2022년에도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이 그 하우스뷰 만드시고 또 이익 규모를 180조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10% 정도 늘어나니까 190에서 200조 사이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들하고 다 한 번씩 대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이긴 하죠. 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쪽이 이제 이익 규모는 제일 큰 텐데 예전 2018년에 180조 수준 우리 코스피 이익 맞습니다. 내년도에 180조 이상의 이익이 질이 좀 많이 다르죠. 질이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 2018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의 50% 이상이 삼성 하이닉스였고 순이익은 좀 더 높았습니다. 빚도 없는 회사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서버 디램이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뭐 당연히 삼성도 다른 사업부 비중도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말고도 또 다른 컴퍼니들도 그런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보다는 덜 가벼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은 되게 가벼운데 주가만 삼성 하이닉스가 좀 높았던 거고 프레자이한 이익이라고 저는 봤어요. 사실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마음 바꾸면 깨지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직접 현업에 있는 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안 올려도 되는데 왜 자꾸 올려주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 가격을. 서버 업체들이. 근데 올려준다는데 굳이 마다하고 싶지는 않네. 불안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협상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협상력을 갖고 얘기했는데 안 먹힐 줄 알았어요. 저도 그게 제일 불안했는데 살짝 먹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똑같이 다른 산업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체크해봐도 특히 올해 저는 바이오 업종이신 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되게 올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에 한 번 더 이제 와신 상담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지수 하단을 높이는데 바이오 업종도 역할을 할 거고 당연히 반도체도 한다고 보고 있고 자동차도 뭐 올해 내내 안 좋았지만 어쨌든 뭐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2018년보다는 삼성 하이닉스의 부담이 줄어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전체 시장에서 이익을 담당하는 몫이 그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2022년을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삼성 하이닉스를 내년에 정익을 보는 하우스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좀 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말씀해주신 상위 5개 업종 중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익은 잘 나오는데 꿈이 별로 없어서 PER이 삼성 하이닉스가 시총 대장으로서 PER을 막고 있으면 증시 전반적으로 좀 덜 오르는 그런 그래서 저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세상은 항상 이제 펀더멘탈 찾아간다. 밸런스를 찾아간다. 어느 순간에는 감해도 되고 어느 때는 감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커머더티라서 또 많이도 안 걸리더라고요. 1년 안에 정답이 나와서.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특히 삼성은 그런 회사가 분명히 아니고 그렇게 커머더티에서 돈 번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미 지난 3분기에는 한 40% 이상이 메모리 아닌 쪽에서 이익이 났고 내년에는 뭐 제일 좋은 거는 메모리도 이익 증익하면서 이제 다른 사업부가 50% 되는 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올해 이 정도까지 저평가를 굳이 내야 되나 의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되게 색깔이 좋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첫 스타트는 안 좋았죠. 첫 효과는 인상은 안 좋았죠. 즉 텍사스 오신 때문에 그렇죠. 되게 좋은 그림인데 이거 근데 3분기에는 엄청난 이익이 났는데도 1, 2분기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일시적일 것 같고 갑자기 3분기에 좋아져도. 근데 사실은 2021년은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결과물이 저는 매출로서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삼성전자는 매출로 설명 안 돼요. 여기는 시가총 1등이기 때문에 이익으로서 결과물로 나와야지 시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하는 거예요. 즉 연봉을 많이 받는데 타율 3할 5%는 쳐야 되고 홈런 30방은 쳐야 돼요. 삼성전자는. 근데 그 회사가 그냥 타격 자세가 좋고 발사각이 좋다 이런 거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애는 반드시 이익을 내야 돼요. 지금 어느 분이 여기 마이썬님이 지금 댓글창에 삼성이 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좋은 해고 이익이 잘 나는데 여기서 조금만 미래에 대한 꿈이랄까 새로운 것이 부과가 돼주면 있어요. 좀 좋았을 텐데 조금 약하지 않았나요?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1월 달에는 인정하고 지금은 인정 안 하는 실제로 좋아진 그림이 있죠. 우리 누군창 센터장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실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로우 이펙트에 네거티브 할로우 이펙트라고 있거든요. 좀 잘못하면 잘한 것까지 보기 싫은 거. 근데 지금 이제 디램을 또 삼성이 이익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여튼 시장에서 느꼈던 것보다 좀 덜했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제 보면 본질적으로 올해 좋아지는 해였거든요. 디램 말고 나머지 사업부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의미 있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결국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삼성을 자세히 보면 주가에는 다양하게 녹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아마도 하이닉스랑 삼성이 디커플링을 일시적으로 할 때는 오버행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얘기가 나와도 주가 이제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2021년에 삼성은 정말 다른 쪽에서 성과물이 나왔는데 우리가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던 예면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내년에 제일 경계해야 될 건 그걸 또 너무 확대해서 해버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너무 오버한다. 1월달처럼. 엔비디아처럼 막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더 걱정이 돼요. 지금은 오히려 별 걱정은 안 돼요. 내년에 이제 혹시나 그쪽 다른 사업에서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이 서머 파트 저는 에너지타임에서 보면 서머 파트는 항상 고점을 만들더라고요. PBR은 이제 저점을 만들고. 근데 내년에 혹시나 이제 뭐 오버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올해 이제 이렇게 디램만 가지고 이제 봤던 것들에 대한 실망감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전혀 실망시킨 적 없어요. 디램 가지고도 실적으로 실망시켜준 건 없어요. 주가가 안 된 거죠. 근데 2022년에는 이제 디램이 잘 됐을 때 생각보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ESG를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스트가 올라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코스트를 올려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을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익이가 있을 때 실력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코스트가 올라갈 때 실력이 나와야지 재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삼성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코스트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그런 거를 이제 잘 보여주면 아마 주가 재평가 요인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오늘 최근에 나오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보면 디램 다시 가격 떨어진다. 왜냐하면 서버 업체들 생각보다 재고가 상당히 많고 서버 업체들은 지금도 여전히 두 자릿수의 가격 인하를 요청한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디램 가격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좋게 보지 마라 라고 또 모건 스탠리가 또 바이오 공작을 폈어요. 네. 아니 뭐 저는 뭐 그 얘기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디램의 가격의 레인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렌드포스에서 이제 4분기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를 가이던스로 주고 내년 1분기를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3% 가이던스로 줘요. 근데 사실은 너무 레인지가 넓어요. 무책임해요. 우리가 컴퍼니들은 로싱글, 미드싱글, 하이싱글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드싱글보다 하이싱글이라는 건 모르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 1분기를 하이싱글에서 미드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무 왜냐하면 크다. 1, 2% 차이 가지고 이익이 엄청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쨌든 간에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좀 그냥 이번에도 올해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많이 저희가 많은 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의견으로서만 다양한 의견으로서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방법적 회의가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방법적 회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자기 자신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기 자신 빼고는 다 의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도 보면 트렌드포스가 정말 많이 맞췄죠.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 신뢰를 갖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감매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시적인 반전이 됐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반전이 됐는지는 봐야 되지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칩 메이커는 상계사밖에 없다. 근데 트렌드포스는 칩 메이커는 많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숫자에 포함을 시켰어요. 대표적으로 정품을 안 파는 CXMT. CX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안희성에 있는 핫핏에 있는 회사인데요. 디램 캐파로 보면 글로벌하게 3.3%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는 네노보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정품이 아니면 소송 걸 때 네노버를 걸어요. 그 회사의 트랜잭션 가격까지도 트렌드포스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포함을 시켰고 10월 달에 이제 PC 디램 가격이 급락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발표하는 거는 또 자기들의 통계에 누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뭐 아까 모건 스탠리는 저는 특정 정보사를 좀 비칭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시장에 그냥 그런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많은 고민을 해야죠. 좋은 채널 아니면 또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결국 이제 좋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2년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회사로 거듭나는 원년 비슷한 해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CMOS 만드는 CIS 사업부는 확장이 명백한 거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확장이 명백한 거고 그 다음에 그 LSI 사업부의 그 AP 칩 만드는 엑시노스 만드는 회사도 올해보다는 좋아지는 것 뭐 규모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보다 좋아지면서 그 후년에 자리 잡지를 확인해 줄 것 같고 이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사이드 그냥 예를 들어서 라이트 훅만 갖고 있었던 회사가 레프트 잽도 잘 매기는 회사로 좀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 전체도 보면은 과거보다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거나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 나아지는 게 반도체 빼고도 꽤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 극복 능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딱 보고 바로 바꾸고 대표 자동차도
2차 전지든 뭐 반도체든 네. 플랫폼이든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가서 물론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제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도 유사한 파트너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커뮤니티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늘 이제 2022년 연간 전망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ESG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탄소제로 얘기하는데 이 반도체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PCI 5.0 SSD를 뭐 삼성이 공개하고 하이닉스도 공개하고 D램도 공개하고 하지만 결국 이제 저전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든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모든 스마트폰이든 이런 IT 기기들이 결국 이제 저전력 친환경으로 갈 때 결국 메모리하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로 만든 거는 3D로 만들고 3D로 만든 거는 4D로 만들면서 반도체를 그리고 이제 패키징을 잘해야지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디바이스에 장착돼서 얼마만큼 이제 전력 소모를 줄여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2022년은 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공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시각이시네요. ESG 친환경. ESG 친환경. ESG에서 가장 핵심적인 커머디티는 딴 게 아니고 석탄 뭐 들쓰고 가스 들쓰고 뭐 석유 들쓰고가 아니고 좋은 반도체 써야 된다. 수요를 낮출 수 있는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긴 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제 결국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사실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PCI 4.0에서 5.0으로 갈 때 아마도 그래픽 카드가 핀이 제일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 그래픽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그럼 나머지 반도체가 저전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저전력 할 수 있는 건 아마 결국 이제 뭐 미세화 말고는 없는데 그거보다는 그래픽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서 그래픽 때문에 저전력화가 그래픽은 더 많은 전력을 써야 될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 나머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저전력을 구현해야 되는데 CPU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제 조금 약간은 좀 덜 중요한 반도체가 저전력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서머 파트로 그러니까 토탈로 보면 토탈 전력 소모는 줄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늘더라도 성능이 더 좋거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D램하고 SSD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PCI 5.0 SSD로 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PCI 4.0이 보통 우리가 핀이라고 합니다. PCI라는 게 결국 이제 주변기기랑 연결하는 단자거든요. 그게 이제 SSD를 꼽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꼽는데 과거에 꼽던 것보다 핀이 좀 많아지니까 속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SSD 같은 경우에도 4.0보다 5.0이 뭐 2배 정도가 대역폭이 넓어져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픽도 아마 그럴 거고. 그것만큼 이제 그래픽은 뭐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실력은 발휘하겠지만 그만큼 발열도 많이 날 거고 전력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덜 써야 돼요. 그 역할에는 SSD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꾸거나 아니면 SSD 성능을 높이거나 성능이 나쁘면 두 개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서 예를 들어서 용량이 높이거나 그런 거를 역할을 줄여두고 D램도 똑같이 소비 전력이 1.2V 쓰는 거를 1.1V로 줄여주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메모리가 일시적으로 저전력에 있어서의 구원투수 역할을 내년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내년 시점부터 이익에 영향을 줄 만큼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기를 얘기를 늘 하잖아요. IT를 나쁘게 보는 분들은 금리 올리는데 결국 이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 건데 뭔 전자제품이냐. 그다음에 오미크론인데 뭐 하여튼 셧다운도 되고 경기도 안 좋을 건데 무슨 소비재. 근데 D램이 1차 사이클은요, 냉정하게 보면 소비자가 이끈 게 아니었어요. 결국 이제 인프라가 이끌었거든요. 똑같이 내년도도 DDR4, DDR5는 PC DDR5 관심도 없어요, 사실. 삼성에서 관심도 없어요. 왜? 그거 만드는 게 ROI가 안 나와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서버 DDR5가 훨씬 중요하고, 물량도 크고, 가격도 훨씬 비싸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도에 경기 가지고 D램을 얘기하면 또 틀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반도체를 경기 순환형 그 산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전력 사용을 줄여서 전력과 관련된 전기 사용료를 줄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돈이 되든 말든 그들의 의무인 거예요. 네. 그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쪽에서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내년부터 오더가 당장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네. 왜냐하면 그들은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왜 지금의 서버 디램이 이렇게 시끄러웠나. 네. 그거를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지금부터 길을 좀 내고를 좀 한 거죠. 내고 안 하면 더 비싸게 부를 것 같으니까. 협상에 어차피 나중에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협상 사이클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가 한 저기 서버 업체들의 두 자릿수 가격 인하 요구는 그들의 인하 요구일 뿐이지 옛날 같이 갑과 을이 정확히 구분돼서 서버 업체는 갑이고 메모리 업체들은 을이라서 갑 업체가 야 15% 까 막 이러면 까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에 어차피 자기들도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의 영업이익률은 공시되는 자료만 44%입니다. 네. 솔직히 그냥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나는 거고 아마존은 이제 클라우드 매출액은 공개하는데 마진은 공개 안 해요. 네. 아마 뭐 1등이니까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니면 유사하겠죠. 네. 그들한테 뭐 본 코스트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네. 오히려 메인터넌스하게 나가는 코스트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지역의 전력 소모를 다 써야 돼요. 저는 TSMC가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는 너무 유사해요. 네. 첫째는 365일 동안 켜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다른 소비자들이 희생을 한다. 네. TSMC가 가뭄이 나니까 농지에 물이 안 갔어요. 예. 데이터 센터가 멈출까봐 다른 지역에 전력을 끊어버립니다. 네. 결국은 이제 두 혜택을 보는 데는 또 답을 줘야 돼요. 예. 그들이 할 수 있는 답은 그렇다고 데이터 센터를 끌 수는 없잖아요. 예. 소비자가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그거는 더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력 소모를 줄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그래서 결국 그거는 경기의 문제가 아닌 거죠. 파라시의 문제인 거고 윤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제품이 나오면 ESG만 강조해요. 친환경, 저전력, DDR5든 SSD든 그쪽을 얘기하는 거는 고객들도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제조업체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바꿔? 우리 지금 것도 괜찮은데 지구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크로 이슈 가지고 반도체를 얘기하면 또 내년에도 약간은 좀 미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픽 카드는 할 게 없어요. 네. 그래픽은 더 센 거 써야 돼요 내년에는. 네. 두 개 더 달고. 그래픽은 전력 사용 증가를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어요. 그건 더 써야 돼요. VR하면 더 써야 되는 거죠. CPU는 어차피 뭐 인텔이 뭐 거의 X86은 92% 점유율이고 AMD야 뭐 그냥 마이너 아직 업체고. 네. 인텔도 노력은 하지만 결국 그래픽이 전력을 많이 쓰니까 제로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줄여줄 대상은 메모리밖에 없다는 거죠. CPU가 아무리 줄여봐야 그래픽에서 늘어나니 그거는 상쇄 효과가 있다. 그래서 메모리라도 저전력을 쓰면 이게 이제 조금 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딱 하나 변수는 이제 생산을 그만큼 해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미래의 포텐셜이 또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하면 그럼 인텔이 이번엔 제대로 나와? 그게 이슈죠. 제대로 나오나요? 진짜? 아우, 정말. 뭐 익스트림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HBM 일체형, 우리 저기 사파이어 래피즈는 내년 4월 양산인 거는 일단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외한 범용 사파이어 래피즈는 어쨌든 간에 내년 6월 말에서 7월 초더라고요. 그저 스케줄만 나오면 아마 내년에는 이슈는 없는데 혹시나 내년에 이제 변동성이 있다면 그게 좀 어긋나 버리면 그래서 저도 그거를 예의주시해요. 네.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왜냐하면 CPU 바꿀 때 DRAM은 같이 바꿉니다. 네. SSD는 같이 안 바꿔도 돼요. 네. 저장이야 뭐 어차피 트래픽 늘 때 바꿔도 되고. 예. 근데 DRAM은 보통 이제 CPU 바꿀 때 CPU가 이제 더 자기 역할을 하려면 DRAM까지 같이 바꿔주거든요. 물론 DDR4로 바꿀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내년에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 반도체를 나쁘게 보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긴축 가는데 전자제품 다 바꿨는데 뭘 또 하느냐인데 진짜 2017년, 18년 사이클도 컨슈머가 이끈 거 아니었어요? 네네. 인프라가 이끈 거였고요. 네. 새로운 세상이 이끈 거죠. 플랫폼 컴퍼니가 이끈 거고, 이번에 세컨 라운드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그들이 워낙 이익을 내니까 그들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다. 데이터 센터 업체들한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삼성하이닉스가 또 스태킹을 잘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스태킹된 메모리 반도체 HBM 같은 거를 또 로직이랑 연동시키는 그런 패키징 기술들도 같이 또 노력을 해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 많은 디바이스가 전력 소모를 줄여서 이제 좀 에너지 효율적으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에 삼성도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올 때 평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약간 추상적인 얘기는 해요. 이런 얘기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좀 공식적으로 하나요? 이런 계획이 맨날 있고 이제 투자하고 있다. 그 제품 노트에 얘기하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시장에서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어쨌든 뭐 D램 가격만 관심이 있죠. D램 가격만 관심이 있는데 근데 저는 분명히 한 1년 정도는 그런 게 또 중요하게 주가를 결정하지만 또 어느 시점 되니까 바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투자 심리라는 게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붙어버리니까. 이번에 진짜 가나보다 하면. 자 그리고 하나만 그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반도체 그 애널리스트를 모셨으니까 여쭤봐야죠. 엠코하고 이번에 협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엠코 패키지의 대단한 회사잖아요. 한국 출신 사장이 만든.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던데요.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암코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역사죠. 근데 그게 이제 좀 힘드니까 동부그룹에 팔고 결과적으로 동부 아남이 돼서 그 DB 하이텍이 됐고 암코의 패키징만 이제 사실은 이제 돈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미국에 상장하고 그랬죠. 암코텍은 어쨌든 간에 글로벌 넘버 2의 패키징 회사고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 HPC 서버든 모바일이든 다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의 3D 패키징이라고 해서 보통 이 3D, 2D라는 거는 패키징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스태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넣어가지고 이종의 반도체를 몇 개를 더 넣느냐, 어떤 층으로 넣느냐인데 어쨌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에 H큐브라는 그런 제품에도 암코가 역할을 했고 암코는 꼭 삼성하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TSMC랑도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보면 자동차 반도체 패키징은 또 1등이고 그래서 아주 좀 베이스된 제품부터 아주 하이엔드 제품까지 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늘 삼성이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애플이 처음 아이폰이랑 소송이 들어갔잖아요. 갤럭시가 뭐 여러 가지로 좀 삼성이 애플을 베꼈다고 많이 이제 해서 법원까지도 갔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 정말 그 정도는 해도 되는지 아닌지는 좀 뭐 제가 판단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TSMC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2등을 했겠죠. 그 벤치마킹의 중심에는 저는 패키징도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칩이 아무리 좋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소비자가. 근데 장착됐는데 너무 결과물이 좋으면 되는 건데 그 결과물의 부가가치를 과거에는 웨이퍼를 가공하고 미세화하는 그런 전공정 이런 데서 나왔다면 지금은 종합예술이거든요. 자기 제품만 가지고 패키징 할 수도 있지만 남이 만든 제품 가지고도 패키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종의 반도체 간의 패키징은 삼성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협업을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의 파운드리 생태계를 이제 뭐 벤치마킹을 뭐 당연히 TSMC를 저는 했다고 봐요. 너무 좀 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정답이니까 비슷해졌겠죠. 틀린 답이 있으면 다르게 했겠죠. 그러니까 TSMC한테 배울 거는 배운 거고요. 근데 다른 거는 또 다르게 해야지 고객을 더 데리고 올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암코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TSMC한테 밀렸던 결정타 중에 하나가 패키징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TSMC한테 밀린 건데 이번에 걸출한 패키지의 강자인 엠코하고 손을 맞잡고 가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뭐 저는 꼭 뭐 암코뿐만 아니라 뭐 우리 JCT든 중국의 JCT라고 해서 장전전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 칩팩이라고 해서 SK 하이닉스 현대반도체 패키지 사업부를 분사단 회사를 인수한 중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대만의 파워텍이든 아니면 대만의 AS이든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삼성이 협업을 많이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친환경 저전력은
칩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아무리 그 본질이 좋아도 네. 결과 프로덕트가 저절적으로 가야지 네. 이제 엔드 유저는 해피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전력과 친환경은 이제는 이거는 비용이 비싼 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친환경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신재생을 얘기할 때 뭐 코스트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안 쓰게 못 쓰게 하니까. 애플도 100% 신재생으로만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의 의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공정무역이라는 얘기도 했고 최근에 뭐 우리 신장 이구르 지역에 대한 뭐 인권도 뭐 좀 약간 넓게 강의해 보면 그런 측면이 있지만 꼭 그거 아니더라도 좋은 기업이라면 최고의 선을 위해서 저는 달려가야 한다고 봐야 돼요. 단순하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지금까지 주가의 결정 변수였다면 지금의 시대는 좀 더 좋은 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거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패키징과 그다음에 저저력을 추구하는 삼성의 그 전략은 상당히 저희는 지금은 뭐 별거 안 중요하게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의미 있는 얘기였구나.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삼성이 했던 얘기 중에서 게이트웨이 오란드보다 더 저는 해피했던 그 멘트가 3D로 드라이브 IC를 바꾸고 그다음에 CIS를 3D 핀펫으로 만들겠다. 그 말은 2D로 만들어도 되는데 왜 3D로 할까요? 일시적으로는 원가가 늘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걸 통해서 에어리어를 한마디로 애플리케이션을 익스펜션 한다는 의미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옛날에는 그런 말 하면 원가가 중요하지. 제가 예전에 삼성 S-DI 커버 할 때 CRT 얘기할 때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IR 자료든 극한 원가 절감, 극한 원가, 익스트림 코스트 리덕션. 정말 너무 추웠어요. 거기서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불행했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프라핏은 그들의 목이고. 근데 이제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결국 지금의 큰 메인스트림은 저전력과 친환경인데 반도체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에 우리 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는 또 법을 만들려고 이런 얘기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지나고 보면 결국은 이제 그게 퀄리티의 문제예요. 왜 중국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중국산 제품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허에 자유롭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도 처음 매너할 때는 몰랐어요. 왜 GSM 특허가 중요하지? 그냥 대충 쓰면 되지. GSM 칩이 불법이면 그걸 탑재한 스마트폰, 휴대폰회사한테 소송을 걸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 물량을 다 물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윤리 경영과 어떻게 보면 정도 경영이 저는 중요하고 한국 기업들은 그런 면에서 실적으로 분명히 가 있는데 디램만 만드는 회사처럼 이렇게 커머더티로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는 저는 충분히 기회 요인이다. 주가라는 게 다 반영되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잘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빠져도 덜 불안해요. 저는 올해가 좀 그런 국면이었어요. 제가 느낌으로는. 정말 뭔가 설갈물이 많은데 엄청 디스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22년은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부 우리 노은창 센터장님하고 참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아쉽네요. 요 정도까지만 오늘 정리해야 되겠고 저희가 증시각도의 TV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아까 그 현대차 증권의 투자 맛집 TV도 있으니까요. 투자 맛집 TV. 인포맥스에도 자주 나와주시고 새 채널도 함께. 유튜브는 뭐 서로 저희 나오셨으니까 저희 투자 맛집 TV 부르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만 2부 마치도록 하고요. 또 3부에서 안유아 교수님 기다리고 계신데 중국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근창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2022년 전망과 반도체 얘기 깊이 있게 해주셔서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